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 국무회의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려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의 손실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내각이 반쪽 출범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정족수에 문제가 없도록 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지방선거 업무를 관리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거론됩니다. 6일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후보 등록이 진행됩니다. 후보들은 오는 19일부터 선거 전날인 31일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4만 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안착기 진입 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4년 만에 전국 평균 경유값이 2,000원 선을 넘어서면서 휘발유값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인 경유 생산국인 러시아의 수출이 막히면서 국제 경유 공급이 부족해진 영향이지만 국내 정유사가 책정한 마진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보단 상승세가 약간 꺾였지만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순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30%를 넘으면서 2달 연속 8%대 고물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장관 자리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엽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까지 모두 11명이면 회의를 열 수 있는데 이걸 채우기 위해서 외교부 박진, 행안부 이상민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조윤재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부터 검수완박 공방, 최근 인사청문회 전국까지 극한의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윤석열 정부는 내각을 채우지 못하고 반쪽 출범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7명을 임명했지만 11자리는 아직 공석.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부터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무회의 규정은 구성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18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모두 20명이 구성원이기 때문에 11명이면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추경 편성이 워낙에 시급하고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다면서 국무회의를 어떤 방법으로 열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부처 장관은 임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이를테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외교부 박진, 지방선거 준비가 시급한 행안부 이상민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오전에 외교부 박진 후보자 등 일부 장관을 개의 정족수에 문제가 없도록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상당한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등은 일단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임명 시점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 자칫 임기 초반부터 무더기 임명 강행에 나설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은 물론 거대 야당 민주당과의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 문재인 정부에서 잔류한 비정치인 관료들, 산자부 문승욱, 여가부 정영애 장관 등의 참석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첫 참모회의에서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하자며 기강을 다잡았습니다. 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 후보자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 둘째 날 출근하자마자 대통령실 업무 공간을 둘러본 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비공개 회의에 들어가기 전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부터 꺼냈습니다. 이 테이블도 조금 어색한데 저하고 같이 하는 회의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요식 절차는 비효율적이라며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은 윤 대통령은 구두 밑창이 다를 정도여야 한다며 업무 기강부터 다잡았습니다. 다른 분야에 업무하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이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칫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조기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취임사에 자유가 강조된 반면 통합은 빠졌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거듭 민주주의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며 독재나 차별은 자유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복지, 교육, 또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이런 것들이 다 자유시민으로서의 우리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 책무에 따른 것이라는 걸 좀.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했습니다. 미국 통으로 불리는 외교관 출신 인사로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외교안보 수석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보고 시각과 박 전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지만 처벌받지 않은 이력이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민주주의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책무에 공감대와 공동의 가치를 가질 때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국민 통합입니다.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그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한 규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가 없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따로 없는 것이고 세금을 내도 이건 나의 책무라는 개념으로 내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공감대와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갈 때 진정한 이 국민 통합,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오늘 국무회의까지 예정됐지만 내각을 이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여야가 인준 표결 날짜를 잡기 위해서 실무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민주당을 향해 발목 잡기 하지 말고 협치 의지를 보여달라고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홀로 민주당이 되어서 국정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결국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도 임명동의안 제출 뒤 인준에 21일이 걸렸다면서 문제될 것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왜 본인들은 당장 며칠 안에 처리 안 하면은 이게 우리 민주당이 무슨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정략적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실무 협상에서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각 당의 입장을 충분히 살려가면서 또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해가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네, 여전히 저희들은 한덕수 후보자가 부적격하다,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인준에 키를 쥔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지 당론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에둘러 비판하고
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 기류도 읽히면서 표결 통과로 의견이 모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부결시켰을 경우 전국 파행에 대한 책임론에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김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쉼없이 쏟아졌습니다. 여가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장관 해보겠다고 앉아 있습니다. 넌센스입니다. 여가부 폐지를 동의하는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겠다고 의사청문회에 나온 것은 좀 역사적인 코미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여전히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김현숙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면서 양성평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당히 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부처로 좀 거듭나고 그다음에 젠더 갈등이 이제 굉장히 많이 촉발됐기 때문에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아동과 가족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부처를 통폐합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신고 핫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우리 여가부에서 지칭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하 직원이 어디다 그것을 호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비밀리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나이 만들어서 한 라인으로 실제로 하고 이른바 검수 완박 법과 관련한 질의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에 대한 재수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이 차단될 수 있는 등 일부 여성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와 함께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한 검증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의 그런 일 없습니다. 별일 아닙니다라고 소명하는 것만 가지고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니 그럼 관련된 자료를 좀 잘 제출해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후보자는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건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의 대북 통일관과 함께 권 후보자의 주중대사 시절 형제들이 중국 사업을 추진하며 세운 법인 문제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상태보다 한미 관계가 더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는 일제히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하면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해서 방탄 출마 아니냐며 날을 세웠는데요. 이 고문도 즉각 반박하면서 뜨거운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피하려 출마한 것 아니냐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 눈에는 불체포 특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범죄 특권입니다.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고문을 집중 타격하며 전체 지방선거전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지방선거 선대위를 출범시킨 이재명 고문은 방탄 출마론에 물없는 물총론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검찰, 경찰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야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경기 분당갑에 나서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도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하는 등 연일 지역 민심 파고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안철수 후보는 재건축 관련 현안을 직접 들으며 지역민들과의 교감 쌓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고문과 정면 승부를 원하지 않았다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하고 맞붙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안철수 전 위원장과 맞붙은 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떴다방 안철수, 절세 안철수를 꺾을 김병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독해지겠습니다. 독해져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권 주도권의 향방이 달린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여야 모두 한치 양보 없는 대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오는 6월 1일 함께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로 이름을 올리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경기지사 후보로는 김은혜 전 의원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등록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19일부터 가능하다며 그전까지는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세 차례에 걸쳐서 2,600만 원어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00여 명에게 제공하고 이듬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불법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하급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다른 범죄로도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집회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 단체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은 집회시위법상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가 시민에게 개방됐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당분간은 예약을 통해 하루 최대 3만 9천 명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네, TV에서 본 적은 많지만 친숙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공간. 청와대를 방문하기 전 알아두면 편리한 내용을 정현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예약에 성공했다면 청와대 방문객이 입장할 수 있는 문은 모두 3곳입니다. 최근까지 대통령이 머물렀던 보안시설이었던 만큼 스마트폰 지도 앱에선 어제부터 출입문 위치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를 지도에서 검색하면은 반대편에서 청와대의 첫 번째 문인 영빈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빈문에서 청와대 앞길을 쭉 따라 걸어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걸어 나왔던 청와대 정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은 춘추문인데 청와대 앞길 자전거 대여소로 오면 됩니다. 청와대 안엔 차를 댈 공간이 없는 만큼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게 편리합니다. 입장할 땐 예약 당첨 때 휴대전화로 받은 바코드를 보여주면 되는데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신분증을 대신 제시해도 됩니다. 바코드 있으시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세요?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건 물론 파란 지붕 본관이지만 대통령이 국내외 귀빈을 맡던 상춘제와 경내 제1의 정원으로 꼽히던 녹지원, 수궁터 등도 놓쳐선 안 되는 사진 명소로 꼽힙니다. 하나, 둘, 셋. 청와대 곳곳을 둘러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별도의 안내 없이 예약된 2시간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됩니다. 안내 지도 주신 거 갖고 다녔어요. 대통령이 사시던 곳을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했고요. 조경이나 정원 같은 게 잘 꾸며져 있어서 좋았어요. 다만 보안 문제로 건물 내부 출입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걷다가 갈증이 나더라도 음료 등을 살 수 있는 매점이 없고 앉아서 쉴 만한 장소가 부족하다는 점도 방문객에겐 아쉬운 부분입니다. 당분간은 청와대 건물 맞은편 사랑채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더워서 힘들긴 했어요. 좀 사람도 많고 그래서. 날씨가 덥고 땀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좀 마르긴 한데 좀 그런 게 좀 아쉽긴 해요. 개방 과정을 두고 잡음도 많았지만 이제 시민들이 한결 편하게 찾아가 둘러볼 수 있게 된 청와대. 막상 개방되니까 기분도 좋고 이거를 실물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녹지가 너무 예뻐서 그것도 좀 반했고요. 애기들한테 좀 좋은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방 행사 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부터는 청와대 운영기획 추진위원회가 꾸려져 장기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탈바꿈할지 시민들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 하루 만에 경내에 있는 불전함이 훼손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난동을 피우던 50대 여성을 체포해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관저 뒤편에 있는 높이 108cm 불상입니다. 미남 석불로도 불리는 이 불상은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져 지난 2018년 보물 1977호로 지정됐습니다. 가파른 산책길을 오른 관람객들이 종종 소원을 빌고 가는 곳인데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된 지 하루 만에 이곳에 놓인 시설물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와대 관람을 위해 이곳을 찾은 50대 여성이 벼랑간 불전함과 공양을 드리는 데 사용하는 사기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진 겁니다. 불상 바로 옆에는 이렇게 산책로가 나 있는데요. 이곳에 배치된 경찰이 현장 난동 장면을 목격하고 50대 여성을 곧바로 제압해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관람객들이 불상을 향해 절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불전함을 집어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체포될 당시에도 내가 청와대의 주인이라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를 전면 개방한 지 하루 만에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문화재청은 경내 시설물 관리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관리 인력 1명을 2명으로 늘려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불상이 훼손되진 않은 만큼 재물 손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뒤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이동량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지난주 전국 이동량이 2억 8,325만 건에 달해서 직전 주보다 1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이동량과 비교하면 1.3%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가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재 검사와 진료 등 기능별로 여러 범주로 나뉜 복잡한 구조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의료체계로 단순화하고 응급 특수 환자 등 비코로나 질환의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반 의료체계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모두 37,205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5천여 명, 일주일 전인 지난 4일보다는 4천여 명 각각 줄어든 숫자입니다. 수요일 동시간대 집계에서 4만 명 미만을 기록한 건 지난 2월 2일 이후 14주 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학 축제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려 3년 만인데요. 학생들은 마스크를 벗고 함께 몸을 부대끼며 일상의 귀환을 만끽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블공을 착용한 학생들이 힘껏 몸을 부딪힙니다. 튕겨나가고 바닥에 굴러도 웃음이 터집니다. 친구 몸에 더 많이 붙이려고 쉴 새 없이 공을 던지고 고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엉거주춤 나아갑니다. 직접 이렇게 나와서 체험 같은 것도 하고 하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조금 일상이 회복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건물 높이만한 거대한 미끄럼틀엔 타려는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섰고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학교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전 학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축제랑 다른 활동들 하기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입학해서 축제 경험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오랜만에 축제를 준비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즐거워하는 교우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낍니다. 세계 학번이 이제 축제를 경험해보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담감을 이기는 것도 어려웠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축제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정말 기쁘고 또 차구들이 많이 즐겨주셔가지고 정말 뿌듯합니다. 신이 난 건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먹거리일 텐데요. 오랜만에 열린 대면 축제에 푸드트럭 상인들도 모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장사 행사 없이 지내다 보니까 형편은 좀 힘들었죠. 아무래도 4월 중순쯤서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일정이 빡빡할 정도로 행사가 많아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4개월,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대면 축제에 대학가는 코로나19 이전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전국의 평균 경유값이 14년 만에 2,000원 선을 넘어서면서 휘발유보다도 비싸졌습니다. 국제적으로 시세가 급등한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정유사들 마진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평균 경유값이 14년 만에 휘발유 값을 역전했습니다.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건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주요 원인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인 경유 생산국인 러시아의 수출이 상당수 막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유 차량이 많은 유럽에서 급하게 다른 나라로 공급처를 찾으면서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한 뒤 정제해 경유를 생산하는데 외국의 공급난과 재고 부족이 왜 국내 경유값을 올리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 판매 가격에 맞춰 결정됩니다. 이른바 연동제입니다. 해외에서 비싸게 팔리는 경유를 국내에서 마음대로 싸게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대내외에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유 가격이나 휘발유 가격은 국제시장에 연동이 되어서 지금 높은 가격을 반영하고 있고요. 반면 공급 불안으로 마진은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국제 가격이 1원 오를 때 국내 정유사들이 경유 판매 가격은 3.75원, 휘발유 판매 가격은 3.18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유사들이 휘발유보다 경유에 더 많이 부과한 마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유사에서 마진을 좀 줄이고 주유소에서도 그 소비자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유가 급등 등 인상 요인이 있을 땐 빨리 오르고 인하 요인이 있을 땐 느리게 내리는 주유소 판매 가격의 비탄력성도 경유값 고공행진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알뜰 주유소가 전국 주유소의 11%에 달하는 만큼 알뜰 주유소의 마진 조정을 통해 주유소 간 경유값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주유소라고 그러면은 지금 역할을 해야 될 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알뜰 주유소의 그 마진을 조금 줄일 필요는 있는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당분간 경유값 고공행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국제 원유 공급이 언제 재개되느냐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서울, 경기, 인천 사용자연합회가 원자재값 인상과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한 공사비 인상에 비협조적인 현장 공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합회가 어제 회의를 열어서 진행한 비협조 시공사 현장 셧다운 찬반 투표에서 참석자 34명 가운데
33명이 찬성했습니다. 김학로 철근 콘크리트 석영인 사용자연합회 대표는 다음 회의가 열리는 6월 8일까지 협상을 진행한 뒤 셧다운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급등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전달 8.5%보다는 상승세가 약간 꺾인 것으로 최근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름폭이 둔화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전망치 8.1%보다는 소폭 높은 것으로 전달 대비 상승률은 0.3%로 집계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 전달보다 0.6% 각각 상승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이어서 연방준비제도가 고강도 긴축이라는 통화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점령 지역에서 곡식과 채소 같은 식량을 대량으로 탈취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공급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3분의 1 정도의 공급이 중단돼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자포리아 지역에 보관됐던 곡식이 러시아 트럭에 실려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로 이송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1일 러시아군이 점령한 자포리아 지역 군정 발표를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 씨와 채소까지 탈취해 러시아로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탈취한 곡식을 외국에 파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곡식을 실은 러시아 선박이 지중해를 거쳐 중동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가스 운용회사 GTSO유는 현지 시간 11일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주에 속한 소코라니우카의 라인을 통한 가스 수송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코라니우카를 점령한 러시아군이 기술적 방해를 하면서 천연가스를 빼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hese occupation authorities, they decided to steal gas from transit in order to send it to other places. So that's why we decided to declare force majeure.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산 가스의 3분의 1 정도인 하루 약 3,260만 세제곱미터의 가스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충격은 유럽 가스 가격에 곧장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을 대표하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8%가량 급등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북한이 그제부터 평양 시민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사실상 봉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베이징 소식통은 이같이 밝히고 봉쇄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측은 평양 봉쇄의 사실 여부를 묻는 YTN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실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평택에서 차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쫓아오자 난폭 운전을 하며 도주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광등이 번쩍이고 승용차를 들이받은 SUV 뒷좌석으로 들것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찍지 마세요. 출동한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린 앳된 모습의 청소년을 데리고 갑니다. 어젯밤 9시 반쯤 15살 A군과 친구 3명은 경기도 안성에서 차를 훔쳤습니다. 가출한 중학생들인데 길가에 세워진 차에 문이 잠기지 않은 걸 확인하고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주가 곧바로 신고해 경찰이 쫓아오자 15분가량 난폭하게 운전해 평택까지 달아났습니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5km, 한 7km. 얘네들이 안성 원곡 쪽에서 와가지고 시내를 막 이렇게 금방 잡았어요. 친구 접수되자마자 이제 우리가 나가니까.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학생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3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을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부고속도로에선
서울 반포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3.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을 끄는 과정에서 주변 차량 통행이 한때 혼잡을 빚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길 가던 남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도주하다가 다른 행인도 폭행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인과 폭행 등의 혐의로 40대 중국 국적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6시쯤 서울 구로동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 B씨를 주먹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달아난 뒤 손수레를 끌고 가던 다른 남성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마약류 가니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른 오징어를 맨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식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수산물 시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1분짜리 영상에는 외국인 노동자 4명이 마른 오징어를 맨손과 맨발로 납작하게 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위생모와 위생장갑은 물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고 오징어는 신발과 뒤섞여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네,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이용하는 치료법으로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지만 그 대상자를 찾기 쉽지 않아 치료 혜택을 받는 환자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바이오 기업이 면역 항암제 처방 대상 환자를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뇌까지 전이돼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하지만 카터 전 대통령은 최신 항암 치료를 받고 암 완치를 선언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이용해 암세포를 죽이는 이른바 면역항암제 덕분입니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돼서 암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암세포에서 면역세포가 항진하지 못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PD-L1이고요. 그 억제하는 신호를 억제하게 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약이 현재 면역항암제는 두경부암, 폐암, 흑색종, 위암, 심장암 등 다양한 암종에 사용되며 차세대 항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면역항암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환자를 좀 더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역항암제 투여 대상을 가리는 기준인 생체 지표가 낮게 나오는 환자들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100만 개 이상의 암세포 이미지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이 환자군을 대상으로 면역 활성도를 면역 활성, 면역 결핍 등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대상 환자군의 폭을 대폭 늘렸습니다. 폐암의 예로 이제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가 이제 면역항암제를 받게 되고 60% 정도가 면역항암제를 안 받게 되는데 이제 그 60% 중에 사실 면역항암제에 반응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런 정확도를 높이게 되면 그 60명 중에 이제 20명을 더 추가적으로 찾아내거든요. 연구진은 올해 3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종양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에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유럽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회사는 빠르면 3년 이내 미국 FDA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할 경우 면역항암제 대상 환자군을 늘려 더 많은 환자가 최신 항암 치료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을 앞서가겠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서면서 고온 건조해진 공기가 서쪽 지역으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4.6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낮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 2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 높아 덥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18도에 머물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영남 동부는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4.6도, 대구와 광주는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서울 28도, 대전은 27도 등 어제보다 덥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부산 21도, 강릉 19도로 어제보다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남과 제주도에,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과 충북, 영남 지역에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이맘때 따뜻한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지속했습니다. 오후부터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고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 국무회의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려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내각이 반쪽 출범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정족수에 문제가 없도록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6일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후보 등록이 진행됩니다. 후보들은 오늘 19일부터 선거 전날의 31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4만 명을 밑돌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안착기 진입 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보다는 상승세가 약간 꺾였지만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30%를 넘으면서 2달 연속 8%대 고물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동 소요 시간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는 10분 내외입니다. 그때그때 어느 지역이 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걸 잘 시간대를 판단해서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 처음으로 참모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용산 집무실로 이사 온 이유가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하기 위해서라며 업무 태도를 당부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 또 우리 수석 비서관들이 이방 저방 좀 다니면서 다른 분야에 업무하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에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조기에 집행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좀 회생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 추경안을 안건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한 명에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걸 골자로 하는 내용의 추경안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이 모두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임시 국무회의라며 민주당의 협조로 내각이 완비되면 첫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해 여는 첫 번째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서 외교부 박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추경안 통과에 워낙에 시급하고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다면서 국무회의를 어떤 방법으로 열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외교부와 지방선거가 임박한 행안부 등 현안이 시급하고 국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부처는 우선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여가부 폐지의 본질은 성평등을 총괄의 부처가 사라지냐의 문제라며 부처가 여러 정책을 다루며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부처를 없애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여가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던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15시간 넘게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질의를 마친 뒤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료 제출 미비 등으로 김 후보자의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서 법정 시한인 내일까지 채택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역임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자리를 누가 맡을지도 관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던 인사를 중심으로 함합평이 나오는 가운데 재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인선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기 완수 의지를 밝혔던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여파에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면서 현재 검찰 수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전임 정부가 임명한 총장과의 불편한 동거 대신 국정 철학을 공유할 신임 총장을 출범 초부터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의 총장까지 역임해 검찰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손발을 맞춰봤거나 중용했던 인물 가운데 신임 총장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굵직한 특수수사를 도맡았던 여환섭 대전고검장과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김우곤 대구지검장, 윤 대통령을 총장 시절 참모로 보좌한 이원석 제주지검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수사를 지휘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 대검에서 모두 보좌한 박찬호 광주지검장 등도 신임 총장 후보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이른바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문제로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파격 인사나 외부 인사를 깜짝 발탁할 여지도 있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조만간 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신임 총장 인선 작업은 장관 임명 뒤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3명 이상의 총장 후보를 추천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임 총장은 후보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수원 27기인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장관보다 선배가 총장으로 발탁되는 기수 역전 문제나 최소 동기 기수가 총장이 되면 현 검사장급 고위 간부 상당수가 용퇴하는 문제는 변수로 꼽힙니다. 검수완박으로 뒤숭숭한 조직 안정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라는 무거운 과제가 앞에 놓인 신임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 강도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요청했지만 한중 정상회담이 조만간 성사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우리 대통령실이 시 주석의 답방을 기다린다고 밝힌 데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은 대통령실 방명록에 중한우위 세대 전승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이 담긴 겁니다. 왕 부주석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 의사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교류 확대도 제안했습니다. 一是加强战略沟通，中韩双方应加强沟通交往，保持畅顺的沟通，并进一步活跃各方面各层级的对话。 대통령실은 시 주석의 초청에 사의를 표시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한국 답방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추진됐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중국을 2번 방문했고 첫 방문 때는 수행 기자가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시 주석의 답방을 고대한다는 말은 가까운 시일 안에 방중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표현은 넣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시 주석은 동계올림픽 기간을 빼면 감염 우려로 외국 정상을 거의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은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식당은 이미 열흘 넘게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안착기 진입 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부는 다음 주부터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 시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까지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만큼 일상회복 수준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 체계의 구축과 일반 의료 체계의 전환 논의가 본격화된 겁니다. 일반 의료 체계의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나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먼저 위중증 환자 관리를 위해 고위험군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고위험군은 검사 당일 치료제 처방과 입원까지 가능하도록 해 중증 진행을 최대한 막는 겁니다. 또 검사 따로 진료 따로였던 코로나19 대면 진료 병의원은 통합 정비되고 응급실은 안착기 전환과 함께 코로나 치료병상 운영 지원을 중단하고 다시 응급의료만 전담케 합니다. 분만이나 투석을 할 때도 일반 치료실에서 공간을 격리하도록 해 임산부나 투석 환자가 코로나 전담 병상을 찾아 전국을 헤매던 일은 없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을철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병상과 인력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보름 넘게 발생하면서 오늘부터 자금성과 궁왕포 등 주요 관광지가 운영을 중단합니다. 지난달 22일 집단 감염이 시작된 베이징시는 지금까지 감염자가 89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에서는 고위험지구 21곳과 저위험지역 34곳이 있으며 봉쇄식 관리를 받는 건물은 885개입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는 그제 대규모 쇼핑센터의 문을 닫은 데 이어서 오늘부터 관광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본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외국 관광객 입국을 검토하는 등 코로나19 규제를 다음 달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엄격한 규제가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일본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 코로나 대책에 적극적으로 발언해온 도쿄도 의사회장이 이번에는 마스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마스크 생활로 아이들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여름철 일사병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換気のいい場所というのはですね、やはりそれほどそういう感染のリスクがないと。屋外ではですね、今後のやはり着用の見直しというのをしていってもい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다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도 까다로운 규제를 이어온 일본이 비로소 코로나 대책 전환에 나선 겁니다. 이뿐 아니라 다음 달부터 입국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하루 입국자 수를 현재의 10,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리는 것과 함께 관광객 입국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段階的な緩和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6月にも G7 諸国並みに円滑な入国が可能となるよう水際措置を見直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2년간 이어진 코로나 방역 대책을 다음 달 전면적으로 손질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인사가 모인 첫 회의에서는 의료 체제 부족과 과도한 규제 등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社会をここまで止める必要があったのか、もっと他のコロナ対策がありようがなかったのかっていう問題提起をしました。 일본 최대 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난 뒤 신규 감염자 수는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코로나 감염 상황이 일본의 규제 완화 속도를 가늠할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다음 주부터 공항과 항공기 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럽 항공당국이 밝혔습니다. 유럽 항공안전청은 현지 시간 11일 성명에서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와 항공 여행의 보건과 안전 조치에 대한 최신 정보를 내놓았다면서 공항과 항공기 내에서 의료용 마스크 의무 착용 권고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8.3%나 급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름세가 약간 꺾이긴 했지만 에너지로 시작된 인플레가 주거나 식료품, 여행으로 확산하고 또 길어질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리노이주의 한 가족 농장을 찾았습니다.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농가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농가로서는 최대 곡물 생산지인 우크라이나의 농업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They're losing that basic structure not only to be able to put the crop in the ground, but what do they do with it afterwards? I cannot imagine. Well, they're not able to put it in the ground now.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미국의 지난달 식료품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올랐습니다.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숙박료와 항공 운임도 급등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이를 반영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의 8.5%보다 상승 속도가 조금 줄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치보다 높았고 40년 만에 최고 기록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인플레 장기화의 시작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April numbers came off very inflated numbers, but I think it is the beginning of a moderating trend in prices as we go forward in here. 인플레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에너지 가격은 3월보다 꺾였지만 최근 휘발유 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만큼 안정됐다고 보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적인 경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국제 경유 공급량이 줄어들며 국내 주유소 경유 가격이 14년 만에 휘발유 가격을 앞질렀습니다. 어제 낮 12시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46.65원으로 1945.88원인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8개 지역에선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높았고 충북 지역은 같았습니다. 건설 원자재값 상승의 영향이 공사 현장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공사비 증액 요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사를 멈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기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셧다운되면 건설 업계뿐 아니라 실수요자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서울, 경기, 인천 사용자 연합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협조 시공사 현장 셧다운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 참석자 34명 가운데 3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수도권 공사 현장 340여 곳에 공사비 20% 증액을 요구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온 곳을 대상으로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 회의 때까지 협상을 진행한 뒤 셧다운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물가 인상이 급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초해서 저희가 인상안을 요청하는 것이지 이유 없는 요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사와 협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전국 골조공사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수도권 현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연합회와 별개로 부산과 김해 등 일부 지역 레미콘 기사들은 이미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물가도 급등하고 부품비, 수리비, 자재비가 대폭 인상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생활이 힘듭니다. 2년 만에 다시 한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은 원자재값 급등입니다. 지난해 톤당 80만 원대에 거래되던 철근은 최근 114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고 시멘트 가격도 톤당 8만 원대에서 11만 원대로 상승했습니다. 건설업계의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지방에 있는 소규모 기업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도 뼈대공사 대신 다른 공사를 먼저 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이마저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파업으로 현장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레미콘 타설 일정을 조정하는 등 현장별로 대책을 마련을 하고는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현장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인상은 분양가 상승으로, 셧다운은 입주 일정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올라간 분양가를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미분양이 난다든가 분양을 받았는데도 잔금을 치르지 못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공급이 상당히 축소되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유류세를 인하하듯이 정부가 세금 부담을 덜어주거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06건으로 매년 증가세고 지난해엔 80건이 접수돼 3년 사이 5배나 급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보험사가 적용해 실손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서 최후 항전을 벌이는 우크라이나군 부상자와 민간인들의 구조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이 러시아 측과 추가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부상병들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얼굴을 심하게 다치거나 팔이나 다리가 잘려나간 병사들.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러시아군과 맞서 싸우다 다친 이들입니다. 아조우연대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부상자들이 약과 음식도 부족한 악조건 속에서 버티고 있다며 구조를 호소했습니다. We're taking heavy casualties. We're taking losses. Every day might be our last. 아조우연대 병사 부인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찾아 참상을 전하고 남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We ask Pope to help us. We ask Pope to be the third part of this war and to let them go through the green corridor. 교황은 병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남은 민간인 구출을 위해 러시아 측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o talk to the lea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it makes full sense to talk to any other relevant actors in the present crisis. 현재 아조우스탈에는 우크라이나군 2천여 명이 버티며 교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러시아군의 총공세가 이어지며 최후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동부 돈바스 지역 상당 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마리우폴도 사실상 함락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점차 퇴각하고 있다고 주장해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건입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취재 중이던 알자지라 소속 기자가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스라엘 군이 총을 쏴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현지 시간 11일 새벽 서안지구 북부 도시 제닌에서 알자지라 소속 51살 시린 아부 아클레 기자가 총을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모디 기자는 아클레 기자가 언론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군이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는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8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남 장흥은 동학 농민혁명 4대 전적지 가운데 한 곳인데요. 최후의 항전이 벌어졌던 전남 장흥에서 희생된 농민군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농민군들이 하나둘 모여서 깃발과 칼을 들고 항전을 준비합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유일한 여장부인 이소사 장군이 말을 타고 등장해 진격을 알립니다. 전남 장흥은 동학 농민혁명 4대 전적지 가운데 하나로 석대들 전투가 열린 곳입니다. 전투 당시 동학 농민군과 광군 토벌대가 최후의 전투를 벌여 2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석재들 전투는 전국에서 4대 전적지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전투고 희생자가 전국에 어딜 가나 우리 석재들의 전투에 희생자만큼이나 나온 데는 없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따라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부패 정치에 맞서 싸웠습니다. 당시 동학농민군은 충남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광군에 패해 전봉준 등 지도부가 붙잡혔지만 전남 일대에서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맞아 농민군의 최후 항쟁지인 이곳 전남 장흥에서 첫 공식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장흥군은 동학묘역에 농민군 희생자 1,700여 명을 안장하고 지난 2015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과거 128년 전에 박제화된 하나의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광주 5.18처럼 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들이 민족의 정신으로 품고 발전시켜 나갈 혁명 정신입니다. 민중혁명의 시작이자 민주화운동의 뿌리로 여겨지는 동학농민혁명. 해묵은 갈등과 반목 대신 화합과 상생의 상징인 동학정신을 다시 한번 계승할 때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올해 산불이 워낙 많이 발생하면서 서울 소방헬기의 산불 진화 출동 건수가 지난해보다 1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 소방헬기의 산불 진화 출동 건수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44건으로 1년 전보다 14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방헬기 출동이 증가한 건 올 봄철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한 산불 때문이라며 출동 지원에 많이 나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벤츠와 테슬라 등 7개 회사가 판매한 19개 차종 11,95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종들에선 차량 운행이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고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의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로 예년 기온을 무려 6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는데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속초가 18도에 머무는 등 한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영남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남 내륙 쪽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2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전은 15.2도, 부산은 18.4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쪽은 어제보다 더 덥겠고 동해안 지방은 어제보다는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전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과 포항은 19도, 울산과 부산은 21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 주말에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표현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사과와 함께 올린 해명글은 오히려 논란에 더 불을 붙였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6월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자신의 SNS에 쓴 글입니다. 동성애를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는 글을 썼다가 계정 사용이 막혔다고 적었습니다. 석 달 뒤 올린 글에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에 밀린 화대라는 표현을 써서 또다시 계정이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차별과 편견을 없앤다는 취지로 만든 종교다문화 비서관인지라 곧장 자격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비서관을 향해 민주주의 위기는 반지성주의에서 온다더니 이런 게 반지성주의자 아니냐며 취임사까지 소환해 쏘아붙였습니다. 동성애는 정신병이라 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비하한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 이들이 반지성주의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정의당도 다시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발언들이 저급하다며 약자 혐오와 망언을 쏟아낸 김 비서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사과와 함께 해명도 내놨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비하에 대해선 지나쳤다며 깨끗이 사과한다 했고 동성애도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한 혐오 발언의 성격이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도 흡연자가 금연 치료를 받듯이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면서 기존 의사는 굽히지 않았고 내로남불 586 세력과 종북 주사파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것에 대한 안갚음이라고 밝혀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에 이어 또다시 인사잡음이 일며 대통령실이 검증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김성회 비서관이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또 다른 글을 올렸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하버드대 램지오 교수의 위안부 역사 왜곡 파문이 불거졌던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서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본군 만행에 대한 분노의 절반만큼이라도 조선시대 노예제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분노하자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뽕에 취해서 다른 나라에 삿대질하기 전에 우리 역사의 꼬라지를 제대로 알고 분노하자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 계획이 담긴 인수위 문서가 인터넷에 통째로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한 카페에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라는 제목의 PDF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문서에는 110개 국정과제에 대한 개요와 세부 내용, 연차별 이행 계획, 입법 계획 등이 자세하게 담겼습니다. 인수위와 대통령실 측은 이 문서가 인수위가 수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책 수립을 위한 최종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 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찾은 곳은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이른바 지하 벙커입니다. 육해공군 총장과 작전사령관급 지휘관 등을 화상으로 소집해 전군 주요 지휘자 회의를 연 겁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위해 한겨레 핵실험장 3번 갱도 북부를 진행해왔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로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황 보고를 받은 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상과 해상, 공중 모든 영역에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전술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토록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초기 대응을 위해 핵 대응 태스크포스도 구성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됐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미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게 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식을 열고 앞으로의 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규제 혁신 등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비상경제 대응 TF를 즉시 설치하여 가동하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들여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경유 가격이 급등해서 휘발유 가격을 앞질렀습니다. 2008년 이후 14년 만의 일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11일 정오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46.65원입니다. 휘발유는 1,945.88원이어서 경유가 리터당 0.77원 더 비쌌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2.09원 올랐지만 경유는 하루 만에 5.19원 오르면서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과 대전,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이 2,053원으로 가장 비쌌고 서울도 2,000원이 넘었습니다. 국내 경유 가격은 14년 만에 최고치가 됐고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선 것도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의 일입니다.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입니다. 유럽은 전체 경유 수입의 60%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산 석유 제품의 제재가 가해지면서 공급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도 가격 역전을 불렀습니다. 이번 달부터 유류세가 30% 인하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47원 감소한 데 비해 경유에 붙는 세금은 174원만 줄어 경유의 감소폭이 더 적었습니다. 유류업계는 국제 경유 수급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네, 국제유가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고조되면서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5.95달러, 6% 올라 1배럴에 105.7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 운송기업 GTSO유는 러시아의 방해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가스관 1개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산 가스의 3분의 1 공급이 중단되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도 고조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경제계 차원의 한일 교류 행사가 처음으로 열려서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와 관계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일한의원연맹과 일한친선협회 대표단 등을 초청해 오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태원 상임회장은 간담회에서 일본 상의 설립 100주년을 맞는 다음 달 일본 방문을 추진 중이라며 2018년부터 중단된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기간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며 선언문 초안을 공람하는 등 각국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에는 동참이 확실한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는 집회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대해 적용하는 집회 금지 조항을 집무실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현행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인 경우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관저와 집무실은 개념부터 다르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관저의 사전적 의미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으로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문헌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저와는 다른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볼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열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제한은 뒀습니다. 경호와 차량 정체를 우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건 금지하고 행진 시 집무실 앞을 한 번만 1시간 반 안에 지나가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해 오는 14일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녹사평역 부근까지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시법 취지를 고려하면 집무실도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봐야 한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진 겁니다. 법원 결정의 주최 측은 경찰의 잘못된 유권 해석이 인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좀 더 이 집무실 인근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오는 25일까지 대통령실 근처에 신고된 집회는 28건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집회 신고는 더 늘 전망입니다. 경찰로선 대통령 경호와 경비, 또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양립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청와대 울타리 안에 관저와 집무실이 모두 있던 과거와 달리 두 공간이 분리되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법원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지만 세부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대응회의가 처음 열렸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방역 사령탑이 정해지지 않은 탓인데요. 당장 다음 주 격리 의무 해제 등이 포함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진입 논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코로나19 방역 대책 회의는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 정권에서 발표했던 일상회복 로드맵을 다시 언급하며 포스트 오미크론 4주 이행기가 끝나는 다음 주 안착기 진입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착기로 갈 때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에게 부여된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낮췄지만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행기를 두고 격리 의무를 바로 없애지 않은 겁니다.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에 안착기 진입 시점을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코로나 대응 체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과학 방역을 앞세운 100일 로드맵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방역회의 최고 주재자인 국무총리는 물론 복지부 장관 인선까지 매듭을 짓지 못한 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거취도 불분명해 새 정부 로드맵을 이끌 사령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중대본을 구성하고 있는 지휘부 자체가 인선이 지금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좀 다 이행되면 전반적인 방역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100일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50명 이상 집회 등에 남겨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달 안에 완전히 없애게 되는데 방역 사령탑 부재로 언제쯤 결정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이외에도 먹는 치료제 확보와 코로나19 환자를 돌볼 일반 의료 체계 확대 등 일상 회복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실제 이행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저에서 대통령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한 모습들 여러 개 있었어요.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상 첫 출퇴근 대통령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서초동 사저에서 청사까지 한 8분에서 11분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불편은 다소 있었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는 게 대부분 언론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한겨레 신문 1면인데요. 후보나 당선인 시절이 아니고 어제 찍힌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청사 1층 로비에서 취재진과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인데요. 전에는 좀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관저에서 오가기도 했고 또 기자들이 있는 공간과 집무실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연출이 불가능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어제 이런 사진이 찍혔고요. 한겨레에서는 이러한 출퇴근 기자 질의응답이 정례화될지 주목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 말고도 바뀐 것들이 다소 있었는데요. 서울신문은 출입기자 시선으로 본 집무실 풍경을 정리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워지다 보니까 보안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대통령은 1층 로비로 출퇴근하게 되는데 취재진은 지하를 통해서 1층 기자실로 가야 한다고 하고요. 동선이 분리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출입기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건 제한이 됐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게요. 출입기자들 휴대전화, 스마트폰에 보안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기능은 테더링이나 녹음을 통제하는 어플입니다. 이게 설치가 됐는지 매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게 또 특히나 눈에 띄었던 부분이 아이폰에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소지한 기자들 좀 난감한 분들이 몇몇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차원에서 아마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외교 사절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거를 또 가까이서 취재할 수 있었고 참모들과 대화하는 모습도 봤다고 했는데요. 역시나 기존 청와대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 신문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다는 게 약간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런 내용을 적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별도 기자회견이 없어도 현안에 대해서 자주 물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반쪽이라는 표현이 며칠 나오고 있습니다. 내각도 반쪽이고 지금 중대본 회의도 반쪽으로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어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 중대본 회의를 두고 반쪽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반쪽이라 하고 한 이유는 아무래도 주요 인사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이제 인사들로 치면은 김부겸 국무총리나 권덕철 복지부 장관,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등이 참석을 했었는데 모두 불참을 했다고 하죠. 이 정은경 청장의 경우에는 차관이 회의하는 주제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회의가 있었다고 해명을 하긴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인사들을 아무래도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인데 새 정부 인사가 늦어지면서 당분간 이러한 반쪽 회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보고 있었습니다. 향후 이제 코로나 관리와 관련해서 격리 치료 의무 해제 등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 현 시점인데요. 다음 주에 관련 논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당분간은 중대본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주 2차례 정도는 회의를 열고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방역의 공백은 없지 않을까, 우려는 좀 덜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일면에 사진이 여러 개 실렸어요. 저도 아는 사람 있는 거 봤더니 5손가락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고요. 또 중앙일보 일면에 오늘 이렇게 크게 실렸습니다.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마 언뜻 보시더라도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 69명 얼굴 중에서 아는 얼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함께 보시죠. 이 중앙일보는 교육감이 교육 소통력이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인사와 예산 권함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낮은 선거가 15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정당 참여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각 후보는 보수 또는 진보 이념 성향만을 내세우면서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다, 내가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다 이런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단일화에만 매달리는 일이 반복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거들에 비해서 현직 프리미엄이 강한 경향이 나타난다라고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13곳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재출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 의견도 소개를 했는데요. 임명제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부터 먼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지방선거 관련된 기사입니다. 서울의 지도가 나와 있고 구청장 선거를 좀 나타내는 것 같은데 지난 선거 때 보니까 민주당이 거의 휩쓸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에 대한 여야 공천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 이제 마포구의 국민의힘 후보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구청장 선거 역시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격전지다 보니까 지방선거 전체 승패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곤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4년 전 2018년 선거 때에는 이 민주당이 25개 중에 24개 구에서 승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초구만 빼고 모두 다 승리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에서는 말 그대로 휩쓸고 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번 전략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직 구청장 14명을 그대로 공천을 하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권역별로 나눠서 특징을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강남, 서초, 송파 등이 속한 동남권은 국민의힘이 아성을 회복할지가 관건이다라고 봤고요. 종로, 성북구 등이 속한 동북권에서는 현역 구청장 대 전직 국회의원의 대결 구도가 눈에 띈다고 봤습니다. 또 강서구를 최대 격전지라고 소개한 서남권에서는요. 30대 후보도 나오고 있고 청와대 출신들이 나오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요. 서부권에서는 은평구에서 유일하게 여성 후보 간 대결이 펼쳐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4년 전에는 24대 1이었는데 이번에는 몇 대 몇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 대선 직후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 더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중국의 국가 부주석이 와서 방중을 요청을 했고요. 우리 쪽에서 답한 게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방안을 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을 요청을 했잖아요.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이게 뭔가 주고받는 대답이 좀 뭔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외교 결례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는 이제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정상간 방문에 대해서 교차 방문을 관례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가면 한 번 오고 한 번 오면 한 번 간다. 꼭 이렇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게 좀 그 관례로 삼아졌는데 그런데 중국과 우리 정상 간 상호 방문을 보면요. 시진핑 주석,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7월 이후에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2차례 중국을 방문했던 점을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좀 관례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한국이 시 주석이 가장 먼저 방문할 나라다라는 얘기를 줄곧 해오긴 했지만 말뿐이었던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왕치산 부주석이 윤 대통령을 초대한 거는 오히려 외교적 결례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중국은 현재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봉쇄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 주석이 혹시라도 순방길에 올랐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상황이 생기면 연임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견제 의미로 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좀 연결되는 걸 수도 있는데 미중 갈등과 관련한 기사예요.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중국이 이달 초에 항공모함을 대만 동부 해역에 보내서 이제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는 동안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의 일부 표현들이 수정이 됐는데요. 몇 가지 표현이 삭제되거나 추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삭제된 표현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또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부분이 삭제가 됐고요. 예. 두 번째,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역시도 삭제가 됐습니다. 예. 이 표현들이 삭제됐다는 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대만 독립을 지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건데요. 반면에 또 추가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대만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 파트너다라는 표현이 추가가 됐는데 미국이 대만을 두고 중요 파트너다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린 셈이 됐는데요. 중국은 역시나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표현을 보면 조금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게요. 섬뜩하네요. 예, 자신이 지른 불에 스스로 타 죽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곧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길에 오를 예정인데요. 예. 신경전이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 상황이네요. 사진 보고 좀 뭐 존경스럽기도 하고 좀 네. 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사진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 부상당한 이제 우크라이나 병사들 모습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뭐 붕대, 기블스를 감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예. 또 팔이 잘린 그런 그러게요. 병사도 한쪽 있습니다. 팔을 잃은 병사도 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뭐 절망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보면 중간에 V자를 그리고 있는 병사도 있고요. 뭐 눈빛에서 대부분 결의가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에 실린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러시아, 지금 뭐 마리우폴에 이어서 오데사까지 정말 우크라이나 남쪽 해안선을 따라서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조해와 흑해 모두 다 봉쇄를 해서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겠다 이런 전략인 듯 보이는데요.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에 맞서서 잘 싸워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해군 전력에서는 크게 밀리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쇄가 장기화하면 우크라이나 내의 경제난은 더 심해질 것이고요. 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곡물 대란에 고통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이에 따라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데사 봉쇄를 끝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즉각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뭐 이게 한 해 지날수록 주변에 고혈압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이제 고혈압 약간 위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이 기사에 더 눈이 갔는데요. 대한고혈압학회가 고혈압 진료 지침 개정안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조선일보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요. 우선 국내 고혈압 환자 작년 기준으로 무려 1,207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이걸 20대 이상 성인만 기준으로 본다면 10명 중에 3명꼴이라고 합니다. 신문에 나온 전문가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고혈압, 소리 없이 여러 장기를 손상시켜서 사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단일 질환이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철저히 관리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면 140에 90, 그러니까 수축기 140, 이완기 9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여겨왔고 예. 그 수치를 그 아래로 떨어뜨리도록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진료 지침에 따르면요. 이 수치를 140에 90이 아니라 130에 80까지 더 낮춰서 관리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40에 90으로 관리를 하면 되지만 비만이나 흡연, 고령 같은 심혈관 발생 위험 인자가 다수 있는 사람, 또 다시 말해서 고위험도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130에 80까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지침을 내놓은 겁니다. 예.
130에 80 미만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기존과 대비해서 70% 정도 더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기존 고혈압 환자들 140에 90 기준 안쪽으로 혈압을 맞추기만 하면 더 낮추려는 노력을 멈추곤 했는데요. 조금 더 낮춰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푸틴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술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7일 공개한 트위터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흑해 함정 2대가 잇따라 침몰합니다. 러시아의 자존심 모스크바호를 격침했다고 주장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함정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북동부 하루키우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 점령도 더디게 진행되며 전쟁은 교착 상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 Russians aren't winning and the Ukrainians aren't winning, and we're at a bit of a stalemate here.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표가 동부 돈바스 병합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야망은 높지만 러시아군 역량이 따라오지 못하며 전쟁은 장기화 양상을 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 assess President Putin is preparing for a prolonged conflict in Ukraine during which he still intends to achieve goals beyond the Donbass.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러시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핵 사용이 임박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 전승기념일 리허설에 등장한 일명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IL-80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IL-80은 러시아가 개발한 공중지휘 통제기로 핵 폭발에도 견딜 수 있어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탑승해 전쟁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과시용 카드일 수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고전하고 있는 전쟁을 뒤집기 위해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혹여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경우 나토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현지 시간 11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예산소위 청문회에 출석해서 러시아의 나토 공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계산에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나토 조약 5조에 따라서 나토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합으로 확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영국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와 새로운 안보 협정에 협의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11일 스웨덴과 핀란드를 방문하기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그동안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나토와 협력 관계만 유지해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 가입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군인들과 무장 세력 간 교전이 벌어져 이집트 군인 최소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집트군은 현지 시간 11일 새벽 가자지구와 접경한 시나이 반도 북부 해안에 국경 경비대 초소를 무장 세력이 급습해 이집트군 장교 1명과 병사 4명 등 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장단체 대원 7명도 사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차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즘, 지역 문화예술계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공예 도시를 표방한 충북 청주에서 평범한 일상을 주제로 한 공예전이 열려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천연 염색으로 물들여 동그랗게 만든 한지가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28개의 서로 다른 크기와 색감을 가진 한지로 조명의 빛을 받아 마치 달빛을 거닐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대나무를 쪼개 만든 대오리와 명주실로 만든 전통발이 옛 정취를 자아냅니다. 섬세한 문양이 돋보이는데 이 전통발을 만들기 위해서 쏟아부은 작가의 시간과 노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버려진 유리병을 재료로 새로운 유리용품을 만드는 리보틀 작품도 관람객의 발길을 끕니다.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아름답게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청주시 한국공예관이 일상의 평범함을 주제로 한 공예전을 개막했습니다. 이번 공예전은 3가지의 소주제로 구성됐는데 이곳에 20명의 작가가 137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공예품에서 낯선 공예품까지 다양한 공예품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이번 공예전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기를 겪었던 시민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가는 시점에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전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평범의 세계, 우아한 공예라고 지금 이름을 줬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지역 문화 예술계도 일상이 조금씩 찾아오면서 다시 활기가 띠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프로야구 KT가 홈런 선두 박병호의 11호 아치에 힘입어서 6연승을 달리던 기아를 막아세웠습니다. KT는 광주 원정에서 박병호가 1회 투런포 포함 4타점으로 활약하는 등 타선이 폭발해 10대5로 이겼습니다. 롯데는 9회 박승욱이 끝내기 안타를 쳐서 감독이 경질된 NC를 7연패에 몰아넣었습니다. 삼성도 1위 SSG의 연장 10회 끝내기 승리를 거두었고 LG는 한화를 누르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을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